연인. 2021년 8월 17일 밤 9시 14분 부산 해운대구 112 상황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상황요원 김민지는 20번째 전화를 받았다. 소음 신고였고 다툼 신고였고 반복되는 일상의 균열들이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출동 지령을 내리는 중이었는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우리 아들이 숨을 못 쉬어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김민지는 7년 경력 동안 수천 건의 신고를 받았고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말을 더듬거나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배경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금 이 전화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여성의 목소리와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김민지가 물었고 여성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해운대구 우동 센트럴 오피스텔 804호. 김민지는 주소를 입력하면서 여성의 호흡을 들었다. 규칙적이었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아들이 숨을 못 쉰다는 사람의 호흡이 아니었다.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요. 빨리요. 전화가 끊어졌다. 김민지는 스피커를 바라보다가 출동 지령 버튼을 눌렀다. 해운대 소방서 구급대가 출동했고 해운대경찰서 순찰차가 뒤따랐다. 센트럴 오피스텔까지는 3.2km, 이 시각 교통량을 고려하면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구급대원 장호석은 9시 22분에 센트럴 오피스텔 8층 복도에 도착했다. 그는 18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이 일을 하면서 죽음의 냄새를 수없이 맡았다. 하지만 804호 앞에 섰을 때 그는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냄새를 맡았다. 달콤했고 동시에 역했다. 화학적이면서도 유기적이었다. 폭도 끝까지 퍼져나온 냄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장호석은 동료 구급대원과 눈을 마주쳤고 둘은 동시에 마스크를 고쳐 썼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는 더욱 진해졌다. 거실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접힌 담요가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빈 물컵이 놓여 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거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놓인 물건 하나가 모든 것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와 TV 사이의 공간에 소형 발전기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진 휴대용 발전기였고 연료 탱크는 비어 있었다. 발전기에는 검은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호스는 복도를 따라 욕실 쪽으로 뻗어 있었다. 장호석은 호스를 따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카펫을 밟았고 카펫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침실 문이 열려 있었다. 장호석은 문턱에서 멈췄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나무 바닥과 카펫이 만나는 경계선에 남자가 엎드려 있었다. 서진호였다. 41세 건장한 체격의 남성. 그는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피부는 이상한 색을 띠고 있었다. 선홍빛이었다. 장호석은 그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은 없었다. 피부는 차가웠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몸이었다. 사망 확인. 장호석이 말했고 동료가 시각을 기록했다. 9시 24분. 하지만 실제 사망 시각은 훨씬 이전이었을 것이다. 장호석은 남자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 끝이 바닥을 긁은 흔적이 있었다. 손톱 밑에는 카페 섬유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마찰로 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죽어가면서 움직이려 했다. 침대에서 떨어졌고 바닥을 기었고 어딘가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달하지 못했다. 장호석은 욕실로 갔다. 호스 끝이 욕실 바닥에 놓여 있었고 환기구는 은색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혀 있었다. 테이프는 세 겹으로 붙어 있었고 환기구의 틈새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장호석은 테이프를 만지지 않았다. 이건 경찰의 영역이었다. 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경애 63세. 그녀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고 있었다. 제 아들이에요. 박경애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료했다. 그녀는 장호석을 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진호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 캠핑 준비한다고 발전기도 사고 텐트도 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떨림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제가 창문 열어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발전기는 환기가 중요하다고.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 2명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장호석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건, 발전기 배기가스 역류 가능성.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철 캠핑 준비하다가 실내에서 발전기 테스트하는 사고는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장호석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발전기가 놓인 위치가 이상했다. 왜 거실 한가운데였을까? 테스트라면 베란다나 현관 쪽에 두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호스는 왜 욕실로 연결되어 있었을까? 환기구는 왜 테이프로 막혀 있었을까? 그는 박경애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벽을 바라보고.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9시쯤이었어요. 제가 안방에 있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거실로 나와봤더니 진호가 안 보이고 침실에 가봤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장호석은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다. 뭔가가 맞지 않았다. 아들이 죽어있는 집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던 집에서 어떻게 그녀는 안방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녀도 같은 공기를 마셨어야 했다. 그녀도 쓰러져 있어야 했다. 안방 창문을 열어두셨습니까? 장호석이 물었다. 박경애가 그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네, 전 더우면 못 자거든요. 항상 창문을 열어둬요. 그 대답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1시 후 형사가 센트럴 오피스텔에 도착한 건 밤 10시 15분이었다. 그는 해운대경찰서 강력계 소속 15년차 형사였고 회색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8층 복도를 걸어왔다. 복도는 여전히 그 냄새로 가득했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화학적이면서도 부패한 냄새.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804호 현관 앞에 섰다. 감식반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요원들이 거실을 촬영하고 있었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발전기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났다. 한시우는 신발 커버를 신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먼저 발전기로 향했다. 검은색 본체에 빨간색 손잡이가 달린 소형 휘발유 발전기. 3kW급으로 보였다.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크기였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다. 발전기는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캠핑 장비도 텐트도 랜턴도 없었다. 단지 발전기와 호스만이 카펫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한시우는 무릎을 꿇고 발전기를 살폈다. 연료 탱크는 비어 있었지만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탱크 입구를 들여다봤다. 내부는 깨끗했다. 새 제품이거나 아니면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언제 산 건지 아십니까? 한시우가 옆에 서 있던 순찰 경찰관에게 물었다. 어머니 말로는 한 달 전쯤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캠핑 준비하면서 샀다고요.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스를 따라 걸었다. 검은 고무 호스는 직경 5cm 정도였고 발전기 배기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호스는 거실을 가로질러 복도로 이어졌고 복도 끝 욕실로 들어가 있었다. 한시우는 호스의 경로를 눈으로 추적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호스에 구김이 없었다. 완전히 펴진 상태로 일직선에 가깝게 놓여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연결한 것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욕실은 좁았다.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가 전부였다. 호스 끝은 샤워부스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위쪽 벽면에 환기구가 있었다. 환기구는 은색 덕트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한시우는 사다리를 가져오게 해서 올라가 환기구를 자세히 관찰했다. 테이프는 세 겹으로 붙어 있었고 환기구의 모든 틈새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있었다. 테이프를 붙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꼼꼼했고 정확했다. 공기가 새어나갈 구멍을 남기지 않으려고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거 누가 붙인 겁니까? 한시우가 물었다. 순찰 경찰관이 수첩을 넘겼다. 어머니 말로는 피해자가 붙였다고 합니다. 환기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며칠 전에 막았다고요. 한시우는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다. 환기구 냄새 때문에 테이프를 붙였다면
왜 하필 발전기를 돌리던 날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발전기 배기가스를 실내에 가두려고 환기구를 막은 걸까? 침실로 갔다. 시신은 이미 치워졌고 바닥에는 분필로 윤곽선이 그려져 있었다. 한시우는 윤곽선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빈 물컵이 하나 있었다. 한시우는 컵을 집어들었다. 바닥에 약간의 액체가 남아 있었다.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인삼향이 희미하게 났다. 이거 감식 보냈습니까? 아직입니다. 지금 보내세요. 성분 분석 의뢰하고요. 한시우는 컵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8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한시우는 창문 틀을 살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 창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 안방은 어디입니까? 순찰 경찰관이 복도 끝을 가리켰다. 한시우는 안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안방은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한시우는 침대 옆에 놓인 공기청정기를 발견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디스플레이에는 마지막 작동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 9시 30분까지 최대 풍량으로 작동했다. 한시우는 무릎을 꿇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확인했다. 필터는 비교적 깨끗했다. 최근에 교체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일어서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옷장을 열어봤다. 여성 옷과 남성 옷이 함께 걸려 있었다. 그는 남성 옷을 꺼내 확인했다. 사이즈가 컸다. 죽은 남자의 옷이었다. 한시우는 옷장을 닫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사진 몇 장. 그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박경애와 서진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해변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박경애의 손이 서진호의 팔을 감싸고 있었다. 한시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다. 박경애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여자 경찰관이 앉아서 물을 건네고 있었다. 박경애는 물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실례합니다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시우가 말했다. 박경애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물은 마른 상태였다. 네, 진호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아들이에요. 양아들. 언제 입양하셨습니까? 2007년이었어요. 진호가 27살 때. 한시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성인 입양.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봉사활동 중에 만났어요. 교도소에서요. 진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전 도와주고 싶었어요. 박경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에 준비해둔 대답을 읊는 것 같았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녁 먹고 TV 봤어요. 진호는 침실로 들어갔고요. 좀 피곤해 보였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8시 좀 넘어서요. 그 후에는요? 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책 읽다가 잠들었고요. 그러다 냄새를 맡고 깼어요. 몇 시에 깨셨습니까? 박경애가 잠시 생각했다. 너무 오래 생각했다. 9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신고하셨습니까? 네. 진호를 발견하고 바로 전화했어요.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첩에 뭔가를 적는 척하면서 박경애를 관찰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물컵을 감싸고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땀도 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치고는 너무 침착했다. 발전기는 언제 사셨습니까? 진호가 샀어요. 한 달쯤 전에. 캠핑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진호가 최근에 캠핑에 관심이 생겼대요. 다른 캠핑 장비는요? 박경애가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시우는 놓치지 않았다. 아직 다 안 샀어요. 하나씩 사려고 했나봐요. 한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나오면서 감식 반장에게 다가갔다. 특이한 거 있습니까? 글쎄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보이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기구 테이프가 너무 꼼꼼해요. 그리고 발전기 위치도 좀 그렇고
배기가스 역류 사고라면 보통 현관이나 베란다 쪽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거실 한가운데서 발전기를 돌렸어요.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생각을 정리했다. 뭔가 맞지 않았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고 증거가 너무 깔끔했고 증인이 너무 침착했다.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분원 부검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 새벽 3시에도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다. 한시우는 관찰실 유리창 너머로 부검대 위에 놓인 서진호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국가수 의사 정민호는 28해 동안 3,009가 넘는 시신을 해부했고 죽음이 말하는 언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서진호의 흉곽을 열고 패를 꺼내고 있었다. 한시우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부검실의 시계는 똑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전 6시쯤 되자 정민호가 관찰실로 들어왔다. 그는 장갑을 벗으며 한시우 옆에 섰다. 일산화탄소 중독 맞습니다. 혈중 일산화탄소 포화도가 68%였어요. 치명적인 수준이죠.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민호가 파일을 펼쳤다. 한시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없어요. 0.02%. 맥주 한 잔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물을 분석했는데 저녁 식사는 최소 4시간 전에 했을 것으로 보여요. 소화가 거의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럼 술 취해서 잠든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정민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톡성학 분석 결과였다. 졸피뎀이 검출됐어요. 수면 유도제죠. 그리고 알프라졸람, 항불안제입니다. 둘 다 처방약인데 검출량이 일반 복용량의 3배가 넘어요. 한시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숫자들을 확인했다. 졸피뎀 180mg, 알프라졸람 6mg. 정상 복용량은 각각 10mg과 0.5mg 정도였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잃죠. 완전히. 깨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두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상승 효과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한시우는 파일을 내려놓고 부검실을 다시 바라봤다. 서진호의 시신은 여전히 부검대 위에 누워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피부를 비추고 있었다. 자살 가능성은요? 글쎄요. 약을 과량 복용하고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건 자살 방법으로는 복잡하죠. 보통은 하나만 선택해요. 그리고 자살이라면 유서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정민호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제 생각엔 누군가 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시킨 거죠.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해운대서로 전화를 걸어 증거물 분석을 지시했다. 침실에서 발견한 물컵, 거실 쓰레기통의 음료수병, 냉장고의 모든 음료. 한시우는 전화를 끊고 정민호에게 물었다. 사망 시각은 특정할 수 있습니까? 직장 온도와 시반 진행 상태를 보면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오차 범위는 30분 정도고요. 한시우는 수첩을 꺼내 타임라인을 적기 시작했다. 박경애의 진술에 따르면 서진호는 오후 8시 조금 넘어서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박경애는 9시쯤 냄새를 맡고 깨어나 진호를 발견했다고 했다. 9시 14분에 112 신고. 타임라인은 맞아떨어졌다. 너무 완벽하게. 현장에서 찾은 물컵 분석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한시우는 부검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센트럴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전 7시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거리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센트럴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한시우는 어젯밤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경비원은 USB를 건네며 말했다. 8층 복도 엘리베이터 1층 로비 전부 들어있습니다. 한시우는 경비실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다. 먼저 8층 복도 카메라. 오후 7시부터 빨리 감기로 돌렸다. 오후 7시 23분 박경애와 서진호가 804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둘 다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 오후 8시 12분 박경애가 혼자 나왔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804호로 들어갔다. 3분 후 다시 나왔다. 이번엔 빈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한시우는 1층 로비 카메라로 전환했다.
오후 8시 17분 박경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다. 외출복은 아니었다.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였다. 그녀는 건물을 나가 왼쪽으로 걸어갔다. 한시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경비원에게 물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편의점이요. 50m쯤 가면 있어요.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오후 9시 4분 박경애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 복도 카메라로 전환하자 9시 7분에 박경애가 804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9시 14분 현관문이 열리고 박경애가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112에 신고하는 중이었다. 한시우는 영상을 멈추고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다. 오후 8시 12분부터 9시 7분까지 박경애는 집 밖에 있었다. 거의 1시간. 편의점에 가는데 1시간이 걸릴 리 없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한시우는 USB를 챙겨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편의점 점원은 20대6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어젯밤에도 근무했다고 했다. 이 여자 기억나십니까? 한시우가 박경애의 사진을 보여줬다.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에 왔었어요. 한 9시쯤? 뭘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5분? 음료수 코너 좀 보고 과자 코너도 보고 그러다가 나갔어요. 한시우는 점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그는 센트럴 오피스텔 쪽을 바라봤다. 804호는 8층이었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다. 박경애는 왜 편의점에 왔을까?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한시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경애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해운대서 회의실에서 한시우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럼 박경애가 밖에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발전기를 돌리다가 사고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해자 혈액에서 과량의 수면제와 항불안제가 검출됐어요.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발전기를 돌릴 수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시우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질문을 적었다. 누가 약을 먹였나? 누가 발전기를 돌렸나? 박경애는 정말 외출했나? 그때 한시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과수였다. 한시우는 전화를 받았다. 형사님, 물컵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홍삼 음료였는데요.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성분이 검출됐어요.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시우는 전화를 끊고 팀원들을 바라봤다. 피해자는 홍삼 음료에 섞인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누군가 그 상태에서 발전기를 돌려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켰어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한시우는 해운대구청 민원실에서 박경애의 재산 목록을 받아들었다. 서류는 예상보다 두꺼웠다. 그는 복사기 옆 테이블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한시우는 계산기를 꺼냈다. 부동산만 25억 5천만 원.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기장군 토지 1200평, 김해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과 주식. 총 자산은 42억 원에 달했다. 한시우는 휴대전화로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검색했다. 광안동 상가 건물의 임대 시세를 확인했다. 월 600만 원 정도였다. 밀락동도 비슷했다. 합치면 월 1800만 원의 임대 수익. 박경애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시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구청을 나섰다. 차에 앉아 다음 행선지를 검색했다. 해운대구 복지관. 박경애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곳이었다. 복지관은 센트럴 오피스텔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한시우가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복지관 사무실에서 관장을 만났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박경애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밝아졌다. 박경애 선생님이요? 우리 복지관 최고 봉사자죠. 10년 넘게 매주 오셨어요.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주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요. 그리고 연탄 나눔 봉사도 하시고 후원금도 꾸준히 내셨어요. 연간 500만 원씩. 관장은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박경애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다. 한시우는 사진 속 박경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밝았고 따뜻해 보였다.
어젯밤 소파에 앉아있던 그 냉정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들 둘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착하다고. 특히 큰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입양해서 키웠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지관을 나왔다. 차에 앉아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다. 유언장. 박경애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한시우는 해운대 공증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박경애 명의 유언장이 있는지 문의했다.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고 5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박경애 씨명의 유언장 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작성되었고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족이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시우는 공증사무소로 향했다. 유언장은 2페이지짜리 문서였고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한시우는 천천히 읽었다. 본인 박경애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친아들 정도훈과 양아들 서진호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눈다. 작성일 2019년 3월 12일. 한시우는 유언장을 폭사해서 가방에 넣었다. 친아들 정도훈. 한시우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다. 수첩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다. 정도훈은 39세, 부산 연제구에 거주,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 한시우는 차에 시동을 걸고 연제구로 향했다. 정도훈의 부동산 중개소는 지하철역 근처 1층 상가에 있었다. 한시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30대 후반, 날씬한 체격, 잘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정도훈 씨입니까? 네. 누구세요? 한시우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정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형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어머니는 괜찮으십니다. 형님 되시는 서진호 씨 건으로 왔습니다. 정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일어나서 사무실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한시우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형님과는 친하셨습니까? 정도훈이 잠시 망설였다. 그냥 그랬어요. 같이 살지도 않았고 자주 보지도 않았어요. 왜 같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전 결혼하고 나서 따로 나왔어요. 5년 전에. 형님은요? 형은 계속 어머니랑 살았어요. 한시우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어머니가 형님을 입양하신 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도훈의 눈빛이 변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뜻이니까요. 제가 뭐라 할 수 있나요? 유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재산을 반반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공평하죠. 둘 다 아들이니까. 정도훈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연습한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도훈 씨는 친아들이고 서진호 씨는 성인이 되어서 입양된 양아들입니다.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형사님, 뭘 묻고 싶으신 거예요? 형님 사망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도훈은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저요? 제가 형을 죽였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형이 죽으면 전 어머니 재산을 혼자 물려받으니까. 한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도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 형이 싫었어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족 재산을 반이나 가져간다는 게 억울했죠.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그럴 용기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요? 20억이 넘는 돈 이유 아닙니까? 정도훈이 한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형사님은 어머니를 모르세요. 어머니는 형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아니, 저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형한테 뭐든지 해줬고 형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줬어요. 제가 형을 죽였다는 게 밝혀지면 어머니는 절 용서 안 할 겁니다. 전 그게 더 무서워요. 한시우는 정도훈의 눈을 관찰했다.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최근에 형님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한 달 전쯤 형이 전화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요? 500만 원. 전 없다고 했어요.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말 안 했어요. 그냥 급하게 필요하다고만. 한시우는 메모를 했다. 서진호가 돈이 필요했다. 왜? 무엇 때문에? 형님 보험 가입하신 거 아십니까? 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형 명의로 보험 몇 개 들었다고. 나중에 형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수익자가 어머니라는 것도 아셨습니까? 정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몰랐어요. 한시우는 가방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다. 4개 보험사의 계약서였다. 모두 2주 전에 가입되었고 사망보험금은 총 6억 원, 수익자는 전부 박경혜였다. 이거 보셨습니까? 정도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어머니가 수익자예요? 형이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수익자여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형 본인이라도. 형님은 결혼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어머니가 허락 안 했어요. 한시우는 귀를 기울였다. 왜 허락 안 하셨습니까? 정도훈이 입을 다물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한시우는 기다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마침내 정도훈이 입을 열었다. 형사님, 어머니와 형 관계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너무 가까웠어요. 모자지간치고는. 한시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전 5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연히 어머니 집에 들렀는데 형이랑 어머니가 손잡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손잡은 게 아니라 연인처럼. 전 충격받아서 아무 말 못하고 나왔어요. 그 후에는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한시우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서연이에요. 한시우는 이름을 적었다. 이서연. 35세. 정도훈의 아내. 그녀도 조사 대상이었다. 한시우는 부산 보호관찰소 자료실에서 서진호의 과거 기록을 펼쳐놓고 있었다. 노란빛이 바랜 서류철에는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록이 빼곡했다. 한시우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서진호, 1980년 3월 15일생, 출생지 부산광역시, 부모 미상. 생후 3개월에 부산 동래구 소재 햇살 보육원에 맡겨짐. 입소 사유란에는 6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시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서진호의 성장 기록이었다. 아무도 서진호를 원하지 않았다. 15세 기록에 특이사항이 나타났다. 보육원 내 폭력 사건 가담, 2주 외출 금지 처분. 17세, 보육원 직원에게 욕설 및 물건 파손, 1개월 외출 금지. 19세, 무단 외박 3회 경고 조치. 한시우는 서진호가 어떤 청소년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믿지 못하는 아이. 2000년 기록. 20세의 서진호는 보육원을 나와 사회로 나갔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첫 범죄를 저질렀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했고 특수폭행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2003년 편의점 절도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다. 1년 6개월 복역. 2005년 출소. 한시우는 2005년 이후 기록을 찾았다. 출소 후 서진호는 부산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경혜를 만났다. 한시우는 부산교도소로 향했다. 교도소 사회복귀과 담당자는 40대 여성이었고 박경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박경혜 선생님이요? 물론 기억하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 재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출소 예정 수용자들한테 사회 적응 교육하는 거였어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그런 거요. 박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오셨고 수용자들한테도 친절하셨죠. 서진호를 기억하십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박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던 수용자였어요. 진호 씨가 처음엔 정말 거칠었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근데 박 선생님이 계속 다가가셨어요.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출소 후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그때 두 사람 관계가 어땠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엔 그냥 봉사자와 수용자 관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박 선생님이 진호 씨한테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다른 수용자들 불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면회도 자주 오셨어요. 한 달에 2~3번씩. 면회 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담당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상했어요, 솔직히. 봉사자가 수용자 면회 오는 게 자체가 드문 일인데 박 선생님은 너무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향수도 뿌리고 한 번은 직원이 농담으로 연인 만나러 가세요 했더니 박 선생님이 얼굴 빨개지셨던 기억이 나네요. 한시우는 메모를 했다. 2005년 박경애는 47세였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였다. 외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25세의 서진호는 평생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 없는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다. 출소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 선생님이 진호 씨 숙소도 마련해 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셨어요. 건설 현장 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죠. 봉사자가 출소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시우는 교도소를 나와 햇살 보육원으로 향했다. 보육원은 동래구 산기슭에 있었고 낡은 3층 건물이었다. 원장은 70대 노인이었고 서진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진호 그 아이 불쌍한 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죠. 왜 입양이 안 됐습니까?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너무 험상궂었어요. 어릴 때부터 눈빛이 날카롭고 웃지도 않고 입양 희망자들이 오면 다른 아이들은 애교도 부리고 웃기도 하는데 진호는 구석에 숨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온순하고 귀여운 아이를 원하잖아요. 성격은 어땠습니까? 조용했어요. 근데 한번 화나면 통제가 안 됐어요. 15살 때였나 다른 아이가 진호 물건 건드렸다고 그 아이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저희가 진호를 훈육하려고 했는데 진호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 건데 왜 건드려? 내 거야. 소유욕이 강했어요. 자기 물건, 자기 공간에 집착했죠. 한시우는 귀를 기울였다. 소유욕.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다. 보육원 떠난 후에도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진호는 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봤어요. 이곳을 증오했으니까요. 한시우는 보육원을 나와 차에 앉았다. 그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진호는 평생 버려진 사람이었다. 부모에게, 입양 희망자들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박경애가 나타났다. 그녀는 서진호를 받아들였고 사랑했고 아들로 만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로 위장했다. 한시우는 해운대구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박경애와 서진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했다. 30분 후 이메일로 서류가 도착했다. 한시우는 입양일을 확인했다. 2007년 4월 3일. 서진호가 출소한 지 2년 후였다. 왜 2년을 기다렸을까? 아마도 박경애는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진호가 정말 자기 곁에 있을 사람인지, 그리고 2년 동안 함께 지내며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족을 만들었다. 한시우는 센트럴 오피스텔 인근 주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박경애와 서진호를 아는 사람들. 첫 번째는 1층 세탁소 주인이었다. 60대 여성이었고 박경애를 잘 알고 있었다. 박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항상 웃으시고 인사 잘하시고 아드님도 착해 보이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늘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장 보러 갈 때도 산책할 때도 사이 좋은 모자지간이다 싶었죠.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세탁소 주인이 잠시 생각했다. 한 번은요, 박 선생님이 빨래 맡기러 오셨는데 아드님 손 잡고 오셨어요. 성인인데 손을 잡고 다니시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뭐 외국에선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음은 편의점 야간 근무자였다. 20대 남성이었고 서진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형 자주 왔어요. 주로 밤에 술 사가거나 담배 사거나. 혼자 왔습니까? 대부분 혼자요. 근데 한 번은 여자랑 같이 온 적이 있어요. 한시우는 귀를 세웠다. 여자요? 네, 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요. 둘이 친해 보이더라고요. 언제였습니까? 7월쯤? 한여름이었어요. 한시우는 메모를 했다. 서진호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것도 박경애 몰래. 한시우는 서진호의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교도소 동기, 건설 현장 동료들. 대부분 서진호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말이 없고 친구도 없고. 하지만 한 명, 김태준이라는 43세 남자가 서진호와 가끔 술을 마셨다고 했다. 한시우는 김태준을 만났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서진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고 술집에서 한시우를 맞았다. 진호 죽었다면서요? 어떻게?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사고가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호가 죽기 한 달 전쯤 저랑 술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형, 나 집 나가고 싶어.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지옥 같아. 더는 못 살겠어. 한시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술 더 먹으니까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엄마 애완동물이라고. 20년 동안 엄마 소유물로 살았다고. 이제 자유롭고 싶다고. 그 외에 다른 얘기는요. 김태준이 술잔을 들이켰다. 여자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할 거라고. 자기를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엄마가 그랬대요. 한시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네, 진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진짜였나 봐요. 한시우는 센트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밤 9시였고 1층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다. 그는 경비실에서 받은 상가 목록을 확인했다. 커피숍, 편의점, 세탁소, 네일샵, 부동산 중개소. 한시우는 하나씩 방문하며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대부분 실내 CCTV만 있었고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섰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한시우가 유리문을 두드리자 40대 남자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는데요. 한시우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CCTV 때문에 왔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문을 열어줬다. 한시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건물 804호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실내만 찍어요. 손님들 상담하는 거 녹화하는 용도라. 한시우는 실망하며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책상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가 보였다. 렌즈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저건 뭡니까? 남자가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 아, 저거요? 몰래 단 거예요. 택배 도난 때문에. 작년에 몇 번 택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현관 쪽 찍으려고 달았어요. 한시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디를 촬영합니까? 현관이요. 정확히는 오피스텔 1층 출입구요. 각도가 딱 맞아떨어져서. 한시우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부동산 중개소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1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창문에서 오피스텔 현관이 정면으로 보였다. 완벽한 각도였다. 녹화는 얼마나 보관됩니까? 한 달치요. 용량 때문에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 씌워져요. 8월 17일 영상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남자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카메라가 무선으로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는 폴더를 열고 8월 17일 파일을 찾았다. 몇 시쯤 필요하세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부요. 남자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한시우는 USB를 받아 들고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실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식별하기에는 충분했다. 오후 7시 23분. 박경혜와 서진호가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왔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한시우는 재생 속도를 늦췄다. 박경혜가 서진호의 팔을 잡았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서진호는 고개를 돌려 박경혜를 봤다.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박경혜가 웃었다. 둘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시우는 영상을 계속 돌렸다. 오후 8시 12분 박경혜가 혼자 나왔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분리수거장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3분 후 다시 나왔다. 이번엔 빈손이었다. 왼쪽으로 걸어갔다. 편의점 방향이었다. 한시우는 시각을 확인했다. 오후 8시 17분. 박경혜는 집을 비웠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다. 오피스텔 현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주민들이었다. 박경혜는 보이지 않았다. 한시우는 9시까지 돌렸다. 9시 4분 박경혜가 나타났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편의점 봉투도 쇼핑백도 없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한시우는 영상을 멈추고 계산했다. 박경혜는 47분 동안 밖에 있었다. 편의점까지 왕복 10분이면 충분했다. 나머지 37분은 어디서 뭘 했을까? 한시우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주의 깊게 봤다. 오후 7시 23분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박경혜와 서진호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장면. 한시우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기 직전 딱 그 순간
박경애의 손이 서진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한시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박경애의 손은 서진호의 허리 뒤쪽에 있었고 손가락이 서진호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다. 연인들이 하는 스킨십이었다. 한시우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서진호가 고개를 돌려 박경애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박경애도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졌다. 한시우는 숨을 멈췄다. 서진호가 박경애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짧게 부드럽게. 박경애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은 그 상태로 3초 정도 서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시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모자가 아니었다. 절대로 모자가 아니었다. 한시우는 영상을 다른 날짜로 바꿨다. 8월 12일. 무작위로 선택한 날짜였다. 영상을 재생했다. 오후 7시 17분 박경애와 서진호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도 박경애가 서진호의 팔을 잡고 있었다. 한시우는 계속 날짜를 바꿨다. 8월 10일, 8월 7일, 8월 3일. 모든 영상에서 두 사람은 비슷한 모습이었다.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때로는 포옹을 하고. 한시우는 8월 1일 영상을 찾았다. 오후 8시 32분 박경애와 서진호가 현관에서 나왔다. 저녁 산책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한시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서진호의 표정이 보였다. 굳어 있었다. 박경애는 웃고 있었지만 서진호는 무표정했다. 박경애가 서진호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진호가 손을 뺐다. 박경애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서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경애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세게. 서진호는 손을 빼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걸어나갔다. 한시우는 영상을 멈췄다.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서진호는 박경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박경애는 놓아주지 않았다. 한시우는 7월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7월 28일 영상을 재생했다. 오후 11시 47분 서진호가 혼자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5분 후 젊은 여자가 같은 현관으로 들어갔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한시우는 화면을 캡처했다. 다음날 새벽 1시 23분 그 여자가 현관에서 나왔다. 급하게 걷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걸어나갔다. 한시우는 시각을 확인했다. 그리고 박경애의 귀국 일정을 조회했다. 박경애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여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공 기록을 확인하자 박경애는 7월 28일 저녁 9시에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었다. 한시우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7월 28일 박경애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박경애는 그걸 목격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한시우는 경비실을 나와 해운대서로 돌아왔다. 새벽 3시였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회의실에 앉아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다. 7월 28일 박경애, 서진호의 배신 목격. 8월 2일 서진호 명의 보험 사건 가입 시작. 8월 5일 발전기 구매. 8월 10일 발전기 테스트 이후 증언. 8월 중순 며느리 이서연, 수면제와 항불안제 조달. 8월 17일 범행 실행. 한시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박경애는 20일 동안 준비했다. 보험을 들고 발전기를 사고 약을 구하고 리허설까지 했다. 그리고 완벽한 밤을 선택했다. 한시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경애 긴급 체포 영장 신청 필요. 살인 혐의 충분. 공범 가능성 있음. 정도훈과 이서연 소환 요청.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다. 중앙에 박경애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봉사활동 중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밝고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한시우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았다. 소유욕, 질투, 그리고 살이. 박경애는 서진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서진호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가두는 사랑이었다. 소유하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그녀는 선택했다. 서진호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이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까지 챙기는 것을. 한시우는 커피를 마시며 체포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박경애는 아직 센트럴 오피스텔 804호에 있었다. 영장이 나오는 대로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오전 7시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장 나왔다. 지금 바로 가자. 한시우는 코트를 입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눈은 좁혀져 있었고 턱은 굳어 있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었다. 오전 7시 42분 한시우는 센트럴 오피스텔 8층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형사 3명과 여자 경찰관 1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시우는 체포영장을 코트 안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피의자 박경혜 혐의 살인 및 보험 사기, 발부 법원 부산지방법원, 발부 시각 오전 6시 30분. 모든 것이 정확했다. 한시우는 영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804호 현관 벨을 눌렀다. 5초가 지났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박경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린 상태였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잘 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시우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박경혜 씨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시우가 말하며 영장을 보여줬다. 박경혜는 영장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한시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박경혜는 조용히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시우와 여자 경찰관이 뒤따라 들어갔다. 박경혜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돌아왔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시우에게 물었다. 옷 갈아입어도 됩니까? 지금 입으신 것으로 가셔야 합니다. 박경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 경찰관이 박경혜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목을 감쌌지만 박경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택시를 타러 나가는 것처럼 침착하게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에 비친 박경혜의 얼굴을 한시우는 관찰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시우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체념인가, 안도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해운대서 조사실은 3층에 있었고 창문 없는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그리고 벽에 붙은 녹화 카메라가 전부였다. 한시우는 박경혜를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 경찰관이 옆에 배석했다. 녹화가 시작되었고 한시우는 기본 인적사항부터 물었다. 성명은 박경혜, 생년월일은 1958년 6월 3일,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트럴 오피스텔 804호 맞습니까? 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박경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다. 한시우는 파일을 펼쳤다. 부검 보고서, CCTV 영상 캡처, 보험 계약서, 통화 기록. 증거들이 빼곡했다. 2021년 8월 17일 밤 서진호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박경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 한시우는 기다렸다. 침묵이 30초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박경혜가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한시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상보다 빨랐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부인으로 시작했다. 증거를 제시하면 변명을 했고, 변명이 막히면 침묵했고, 침묵이 무너지면 마지못해 인정했다. 하지만 박경혜는 첫 질문에 바로 인정했다. 왜 죽였습니까? 박경혜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한시우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제 거니까요. 한시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제 것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박경혜는 서진호를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봤다. 그리고 소유물은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뜻입니까? 진호는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애를 제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교도소에서 썩어가던 애를 제가 꺼내줬고, 집을 줬고, 가족을 줬고, 사랑을 줬어요. 진호는 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박경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서진호를 구원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배신했으니까요. 박경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제 집에, 제 침대에.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순간 알았죠. 진호는 이제 제 거가 아니라는 걸. 다른 여자한테 넘어갔다는 걸.
한시우는 펜을 들고 메모를 했다. 7월 28일 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애가 눈을 감았다. 네, 저는 일본에 있었어요. 29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하루 앞당겼어요. 진호한테 깜짝 선물 주려고. 공항에서 케이크 사가지고 집에 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웃음소리. 진호 목소리.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침실 문이 열렸고 그 여자가 나왔어요. 젊고 예쁘고 진호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박경애가 눈을 떴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조용히. 그 여자는 얼른 옷 챙겨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진호가 나왔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자.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시우는 박경애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다. 슬픔에서 분노로.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진호한테 모든 걸 줬어요. 사랑도 돈도 시간도. 진호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진호는 떠나려고 했어요. 저를 버리고.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까? 박경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 여자 일은 잊어주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근데 진호가 거부했어요. 엄마, 난 엄마 아들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경애는 웃었다. 순웃음이었다. 엄마래요. 자기가 언제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는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고. 다른 여자한테 빼앗길 바에는. 한시우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박경애가 먼저 말을 이었다. 형사님은 이해 못하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 근데 저는 진짜 사랑했어요. 미치도록.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되느니 차라리 제 손으로 끝내는 게 낫잖아요. 한시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보험금은요? 6억이나 되는 보험을 들고 본인을 수익자로 한 건 사랑 때문입니까? 박경애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남는 거 챙긴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거 손해는 보지 말자 싶었어요. 그럼 이건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겁니까? 박경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시우는 파일에서 보험 계약서를 꺼냈다. 8월 2일부터 9일 사이에 사건에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모두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8월 5일 발전기를 구매하셨습니다. 8월 10일 밤에는 발전기를 테스트하셨고요. 이웃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경애의 손이 떨렸다. 또 8월 중순 며느리 이서연 씨를 통해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박경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2주 이상 계획한 살인이었다는 것을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경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한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서류를 펼쳤다. 공범이 있습니까? 박경애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없어요. 정도훈 씨와 이서연 씨는요? 걔들은 몰라요. 8월 16일 범행 전날 정도훈 씨와 통화하셨습니다. 내일이죠? 라는 문자도 받으셨고요. 박경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다른 얘기였어요.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며느리 이서연 씨가 약을 구해준 건 우연입니까? 박경애는 입을 다물었다. 한시우는 더 밀어붙였다. 박경애 씨, 거짓말하면 손해입니다. 이미 통화 기록, 검색 기록 다 확보했습니다. 정도훈 씨와 이서연 씨도 곧 소환될 겁니다. 박경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훈이는 제 진짜 아들이에요. 걔를 감옥에 보낼 순 없어요.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도훈 씨가 공모했다는 걸요? 박경애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한시우는 기다렸다. 마침내 박경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훈이한테 말했어요. 진호를 없애고 싶다고. 도훈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진호가 없어지면 재산이 전부 도훈이 거라고. 한시우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박경애가 한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단지 슬픔만 있었다. 아니요. 진호는 제 거예요. 영원히.
부산지 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했고 시민들이 뒤쪽을 메웠다. 모두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왔다. 박경애. 봉사천사에서 살인마가 된 여자. 오전 10시 피고인들이 입장했다. 박경애가 먼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손, 주황색 죄수복,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녀는 방청석을 한번 후어봤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 뒤로 정도훈과 이서연이 들어왔다. 정도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서연은 울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60대 남성 판사였고 엄격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박경애 일어서십시오. 박경애가 일어섰다. 그녀는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7일 양아들 서진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경애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살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진호는 제 아들이었고 제가 보험을 들어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40대 여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 2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보험 가입, 발전기 구매, 약물 조달, 모든 것이 살인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입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일기장, CCTV 영상, 통화기록, 검색기록. 박경애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을 20년간 감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자였지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살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한 반인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피고인 박경애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정도훈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이서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경애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정도훈은 고개를 더 숙였다. 이서연은 흐느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50대 남성이었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경애는 평생을 봉사로 살아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10년 넘게 독거노인을 돌봤고 수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일시적 격정에 의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2주간 준비한 범행이 일시적 격정입니까? 변호인이 말을 잃었다. 재판장은 박경애를 바라봤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박경애가 일어섰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진호를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경애가 계속 말했다. 진호는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를 제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했고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런데 진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럼 끝이죠. 제 거니까 제가 끝낼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박경애가 검사를 쳐다봤다. 사랑하면 소유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앉으십시오. 박경애는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광기 어린 미소였다. 재판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최종 변론. 모든 과정이 끝났다. 그리고 선고날이 왔다. 2021년 11월 15일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경애는 양아들 서진호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왜곡된 소유욕과 금전적 이득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고 잔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약물로 무력화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박경애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박경애는 웃었다. 22년. 85세에 출소한다.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피고인 정도훈은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정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피고인 이서연은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나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이서연이 주저앉았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살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두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망치가 떨어졌다. 재판이 끝났다. 잔양. 한시우는 법원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 시작했다.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하늘이었다. 형사님. 한시우가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 긴 머리 초라한 옷차림. 한시우는 그녀를 알아봤다. 7월 28일 밤 서진호와 함께 있던 여자. 저 기억하세요? 네. 여자는 한시우 옆에 앉았다. 진호 오빠 정말 죽었네요. 네. 제 잘못인가요? 제가 그날 밤 가지 않았으면. 한시우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박경애가 언젠가는 죽였을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어도. 여자가 눈물을 흘렸다. 진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비볐다. 오빠 무덤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동네 공원 묘지입니다. 무연고 묘역에 있습니다. 여자가 일어섰다.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한시우는 그녀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진호는 결국 아무도 없이 죽었고 아무도 없이 묻혔다. 20년을 박경애와 살았지만 가족도 친구도 남지 않았다. 한시우는 일어섰다. 차로 향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새로운 사건 배당 문자가 와 있었다. 한시우는 한숨을 쉬었다. 끝나지 않는 일이었다. 3개월 후 한시우는 우연히 센트럴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갔다. 저녁 8시쯤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다. 8층 804호.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 한시우는 경비실에 들렀다. 804호 아직 비어 있습니까?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도 안 들어와요. 흉가됐죠. 사람 죽은 집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한시우는 밖으로 나왔다. 그는 8층을 다시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 잠긴 창문. 그 안에서 서진호는 죽었다.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시우는 알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며 한시우는 사건 기록처를 떠올렸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가 적은 문장. 가장 무서운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소유라고 믿는 인간이다. 한시우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센트럴 오피스텔이 100m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 사건은 한시우의 마음속에 남았다. 평생 남을 것이었다. 2025년 가을. 부산교도소 면회실. 박경애는 70대가 되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면회객은 없었다. 정도훈은 출소 후 연락을 끊었고 이서연은 이혼했다. 박경애는 혼자였다. 교도관이 물었다. 후회되십니까? 박경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철창 너머 하늘이 보였다. 아니요. 진호는 제 거예요. 영원히.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광기가 남아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 그것은 죽는 날까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